네, 시장의 핫 이슈와 관련 종목을 찾아 열띤 토론을 나눠보는 시간, 날선 토크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밥캣 얻고 고고싱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밥캣 이 관계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그런 이슈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 밥캣을 업으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진단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기대감이 반영되는데요. 얼마만큼 반영됐고 이제는 끝날 때가 됐는지 오늘 이 열띤 토론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라운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정민 대표 그리고 조성우 과장 함께 하시는데요. 두산 밥캣,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오른다, 아니다, 다 우려 먹었다. 의견 들어보죠. 앞에 있는 손가락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정민 대표는 더 오른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이고요. 조성우 과장은 아니다, 이제 우려 먹을 만큼 우려 먹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뭐니 해도 이 두산 인프라코어와 관련해서는 밥캣 이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밥캣 상장 기대감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까요? 반대인데요, 저. 그럼 이정민 대표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 사실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에 가까운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네. 자막으로 안 나오네. 사실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네. 뭐, 이제 차후에도 언급이 되겠지만, 사실 좀 오를 만큼 오른 분위기인 건 확실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저는 장기적인 매매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사실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그룹 관련주가 신용등급까지 계속 줄하향, 되는 그런 악재를 계속 연거푸 맞으면서 사실은 밥캣이 이제 떠오르는 샛별. 네. 뭐 미국에서 잘 양아들을 얻었는데 양아들한테 좀 이렇게 업혀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분위기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밥캣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많이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뭐 많이 우려먹지 않았나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상장을 하는데 희망 공모가가 4만 원에서 5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되고요. 공모 금액이 최대 2조 4,49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에 이어서는 거의 역대 2위 수준인데요. 뜻대로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도 같은 게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예전에 이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장남한테는 딸 안 준다라는 이야기. 네. 왜냐하면 장남이 너무 부담을 많이 지기 네. 때문에 딸이 고생할 것 같다. 근데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도 딱 그런 격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엔 밥캣에 완전히 업혀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두산그룹주가 오르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밥캣 기대감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너무 업혀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죠. 다음 달 21일에 네. 코스페이 이제 상장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야, 이거 축의금 이거 얼마나 들어올까 하고 막 기대를 하고 주변에서는 야, 그래도 뭐 양아들이 드디어 뭐 이제 장가가고 훌륭하게 컸네라는 분위기인 건 맞는데 네. 정작 예식장 들어가 봐야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사실 뭐 왜 올랐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밥캣 상장 기대감 그리고 밥캣은 외국계 기업 최초로 패스트트랙 네. 제도를 적용받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상장하려면 65거래일 동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야 밥캣은 우리가 30일로는 맞아요. 우리가 짧게 해줄게 하니까 이것도 시장에서 호재가 기대감이 된 네. 거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두산 엔진이나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제 양도를 했잖아요. 이제 구주 매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장 절차가 굉장히 좀 순조로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결혼이 파토가 날 일 없을 거예요. 결혼 네. 식장까지 가서 가요? 주례까지 다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객이 과연 얼마나 모일까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나치게 높은 밥캣 의존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밥캣이 공모가 밴드가 지금 4만 1,000원에서 5만 네.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5만 원 상단에 붙으면 시총이 거의 5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밥캣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PER이 거의 한 30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계장비 업종의 멀티플을 30배 준 기억이 있을까? 네. 그리고 글로벌
글로벌 이 메이저 기계 장비 업종의 평균 PER이 10배가 채 안 됩니다. 한 9배 정도. 그런데 밥켓이 뭔데 30배를 받지? 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청약을 했을 때 공모가 물론 상단 5만 원에 딱 붙고 뭐 기관 투자자들 청약 경쟁률이 뭐 300대 1이다. 네. 뭐 개인 투자자들 청약 경쟁률이 뭐 1000대 1이다. 이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뭐 흥행이 대박이 난 거지만 글쎄요. 공모가 하단 뭐 4만 원 쪽으로 붙고 뭐 일부 청약은 뭐 경쟁률이 뭐 낮다든지 만약에 미달이나 왜 그 가능성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지금 고평가돼서 상장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 제가 지금 지울 수가 없어요. 일단 뭐 상장은 확실한데 어느 정도 흥행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네요. 뭐 그런데 일단 이 양아들로 인해서 인프라코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실탄을 챙길 수 있길래 네. 글쎄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공모가 대비해서 또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가가 제가 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도 사실은 5만 원까지 공모가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래요? 있거든요. 뭐 4, 5만 원대에 된다 그러면 뭐 1조 원 이상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사실은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1조 원이 안 돼도 그거의 절반 수준이라도 사실 지금 분위기에서 인프라코어는 굉장히 감사한, 감사하죠. 굉장히. 네. 예. 뭐 그러면 밥켓 상장을 정말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인프라코어 재무구조가 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획기적으로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데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획기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래도 분명한 건 도움은 된다는 거죠. 재무구조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2017년, 2018년 이후로 넘어가면 저는 분명히 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기준을 놓고 보면 사실은 그게 획기적인 재무구조의 개편이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꼭 그렇지 않다. 네. 그렇다라기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인프라코어가 밥켓의 주식을 양도를 하기로 하면서 뭐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뭐 한 두산 인프라코어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조 원 정도 들어올 거로 보이는데요. 보이는데 그러면 뭐 부채비 어느 리포트에서는 뭐 100% 이하 뭐 연결로 165%까지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너무 좀 그 장밋빛으로 좀 부채 비율 개선을 좀 전망한 게 아닌가라는 그것도 5만 원 붙고 나서 얘기해요. 네. 뭐 4만 원 쪽에 붙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채 비율이 개선되는 쪽에 이제 하나의 이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영구채 5천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구채는 지금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정을 받아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조달되는 자금 중에 한 절반 정도죠. 뭐 5천억 정도는 이제 영구채 상환했어야 되기 때문에 자본으로 인정된 채권을 상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부채 비율 개선 효과가 없어요. 장부상으로는 그죠. 네네. 물론 이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비용을 절감하는 쪽에서 분명히 좀 뭐 재무 개선 효과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글쎄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일단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밥켓이 어느 정도 업혀가냐. 그러니까 자꾸 너 인마 뭐 밥켓이 업혀가고 뭐 아들 덕 본다는데 어느 정도 아들 덕을 보는지 한번 얘기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2분기 기준으로요. 연결로 보면은 영업이익의 87%를 업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100원 벌면 87원을 아들이 벌어다 준 거고 네. 그리고 매출의 65%를 밥켓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도 좀 이런 그 편향적인 밥켓 의존도 심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밥켓 상장 이전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재무구조 개선을 한다고 해서 공작기계 사업을 매각을 네네, 했어요. 그나마 맞아요. 두산에서 돈 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거에서 가게라도 하나 해서 먹고 살았는데 가게 팔아버린 거예요. 가게 팔아버리고 이제 야 네가 돈 벌어와서 임마 나 이제 봉양해야 돼. 뭐 이런 구조잖아요. 돈벌이가 밥켓밖에 없네요. 그렇죠. 지금 밥켓 말고는 뭐 딱히 네. 물론 이제 신임 박정원 회장이 뭐 에너지 사업 쪽에 이제 좀 탄력을 붙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건 이제 가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의 어떤 이익이나 실적 구조를 보게 되면 그냥 밥켓이에요. 밥켓이 그냥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가 향후에 어떤 또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지까지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밥켓이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네. 사요. 근데 밥켓도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버리게 되면 시장 수급이 과연 두산 인프라코어를 계속 살지 아니면은 밥켓으로 확 쏠릴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밥켓으로 쏠리자니 밥켓도 멀티플이 좀 높아요. 네. 그러면 에이 그냥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해먹을 대로 해먹었으니까 그냥 팔자라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거 우리 카카오 얘기하잖아요. 네. 카카오가 완전히 로엔한테 또 업혀가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맞아요. 근데 로엔은 앞으로 그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로엔 쪽은 수급이 붙는단 말이에요. 카카오를 안 살지언정. 근데 밥켓은 과연 그런 로엔처럼 수급이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서 온 수급이 로엔에 가듯이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빠진 수급이 과연 이 밥켓으로 유입될지 이것도 사실 저는 물음표다. 그래서 이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주가 전망을 지금 좀 좋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뭐 증권광장에서도 얘기를 참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두산 밥켓 자체가 일단 인수를 할 당시에는 적자 우려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운 우리 새끼다 이랬다가 어느 순간 금쪽 같은 새끼로 변했단 말이에요. 네. 2007년에 인수를 했어요. 2007년에 미국에 이제 그 밥켓을 인수를 해서 뭐 두산 그 밥켓으로 이제 개명이 되면서 사실 미운오리 새끼였죠. 그러니까는 뭐 적자를 계속 면치 못했는데 2014년인가요? 2011년 이후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싶고 사실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북미 시장은 점점 성장을 하고 있지만 또 유럽 그리고 뭐 적은 양이지만 중국에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저는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금리가 동결이 됐죠. 얼마만큼 또 밥켓이 성장할 수 있느냐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이런 분위기에선 사실 안전자산에 자금이 좀 더 몰리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펀더멘탈 측에서 봤을 때. 네. 그렇다면 계속 금리가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상향될 거를 대비해서 사실 국채 사기에도, 안전자산인 국채 사기에도 굉장히 불안해요. 채권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네. 지금 채권을 사기에 좀 다소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돈이 좀 자금력이 충분한 그런 투자자들의 매력은 사실 부동산으로 좀 집중될 수 있고, 부동산으로 집중된다면 지금 현재 밥켓이 미국 시장 내에서 동종업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밥켓에서도 사실 밥켓의 조금 더 수요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 중장비의 판매가 대부분 상반기에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네. 그래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 경제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밥켓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밥켓 이슈뿐만 아니라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뭐 중국과 미국에서 인프라 사업도 수혜를 좀 얻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글쎄요, 중국 시장까지는 뭐 지금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요. 중국은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사실 그 엔저 피해주로 분류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중국 시장에서 가뜩이나 고전하고 있는데 그 엔저 때문에 이제 그 일본 기계 장비가 중국에서 좀 먹히기 시작을 했어요. 네. 뭐 일본 사실 뭐 이건 인정하기 싫지만 그 일본 사람들 기계 만드는 거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아주 디테일도 아주 네. 뭐 좋고 그런데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 엔저 때 그 상당히 좀 그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고전했고 근데 지금은 다시 뭐 엔고로 갔는데 그럼 왜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여기서 다시 좀 엔저를 딛고서 중국 시장에서 재미를 못 보느냐 이건 뭐냐면 결국엔 중국 로컬 기업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이제는 뭐 어지간한 기계 장비 업종들이 이제 중국 메이커들도 뭐 사실 품질을 정말 뭐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아직은 안 되지만 그래도 네. 쓸만하다라는 장비들을 뭐 만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지금 당장 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오죽하면 신임 박정원 회장이 기존 예. 사업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에너지 사업이라는 어떤 신사업을 지금 성장 모멘텀으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역설적으로 좀 기존의 시장에서 많이 고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밥켓 이슈와 관련 이 인프라코어의 현재 상황 좀 짚어봤고요. 2라운드에서 이 주가 흐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밥켓 이슈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 더 오를 여력이 조금 없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오를 여전히 있다고 봐요. 밥켓으로 인해서 사실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이버 라임 이거 방송을 했었죠. 네이버 라임하고 사실은 좀 다른 분위기예요. 수급이 네이버로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이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어와 밥켓의 관계를 봤을 때는 사실 어느 쪽에 수급이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여요. 수급이 뭐 분명히 흐트러질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만큼의 그 강한 상승세는 보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 밥켓이 약간 두산 인프라코어를 업고 가는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좀 업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네, 업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도 어느 정도는
그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은 되고 다만 지금 매매하시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반영이 많이 됐기 쭉 때문에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물대 저 하단 매물대인 7,000원대까지는 좀 떨어지면 예. 사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이 떨어지겠죠.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은 들었으나 네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드리고 싶지 않고 7,000원 부근대까지는 좀 떨어져야 매수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지금 꼭 뭐 진입을 해야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분할 매수를 기준으로 7,000원대까지 조금씩 나눠서 진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장을 하고 나면 이슈를 확인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꺾이는 건 아닌가요?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네. 보죠. 실제 그 상장 전에 시끄러운 종목 치고 상장 이후에 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정민 대표님은 7,000원 정도 네. 말씀하신 저는 사실 6,000원 와도 살지 말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래요? 가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어쨌건 밖에 때문에 지금 주가에 좀 버블이 좀 많이 껴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밖에 상장을 하게 돼서 밖에시 멀티플을 받는 건 얼마든지 시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밖에 때문에 밖에서 업해가는 두산 인프라코에 멀티플을 좀 많이 줬다라는 것은 이건 좀 뭔가 이중으로 멀티플을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은 해소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두산 인프라코에서 빠진 수급이 밖에서 확 쏠려갈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밖에도 좀 비싸게 상장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는 밖에서의 거품이 빠진다라고 봤을 때 그 주가 수준은 저는 일단 6,000원 정도 돼야 두산 인프라코만 보고서 한번 살지 말지 그때 가서 고민을 좀 해보고 그때 뭐 에너지 사업에 뭔가 좀 신규로 가시화되는 게 있는지 네. 뭐 그런 정도지 지금 8,600원 가격이 오늘 뭐 한 4%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네.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공모 가격 5만 원에 딱 갖다 붙고 상장인 날 기준가 따블 해가지고 확 해갖고 밖에 시장에 와 뭐 이제 엄청 뭐 멋있게 대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두산 인프라코도 같이 피어갈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거는 거기서 아마 주가는 고점이 분명히 나올 걸로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정민 대표는 그럼 목표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목표가는 저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래도 12,000원 이상은 올라서야 되지 12,000원?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삼성생명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네. 삼성생명이 뭐 공모가액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여태까지 최고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삼성생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생명은 거래가 시작되면서부터 사실 그 기관 투자자들이 약 한 달간 그 뭐 매각하지 않겠다라는 네. 합의 조항이 있었고 그렇다면 뭐 팔지 못했던 그 물량을 매수해 갖고 있던 물량을 그 다음 달 5월 달에 상장이 됐었는데 다음 달인 6월에 한 번에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급락장이 또 연출될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밥켓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는 네. 그런 점을 봐서도 그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삼성생명과는 좀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30초 최종 발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대표부터 시작할까요? 네, 지금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밥켓을 놓고 매매를 결정하실 때는 좀 침착함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7,000원 부근대, 하단 매물대인 7,000원 부근대에서는 잡으신다고 해도 매수를 잡으신다 해도 크게 부담감 없이 손절가도 정하셔서 매매하실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단 부분 7,000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30초 들어갑니다. 네, 항상 뭐 어떤 뭐 상장되는 기업들 보면 이제 최대어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으로 자극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그렇게 끌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시끄러운 종목들이 상장 이후에 순항했던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도 지금 공모가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떠들썩했었던 삼성 SDS도 지금 참담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코스피에 상장된 용평 리조트 역시도 지금 거래 가격에 공모가 미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이 수익률은 추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권광장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